네,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 지분 변동을 발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투자하실 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의도의 라이징 스타를 모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정정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환경방송 처음이라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방송 자체가 처음이라 좀 긴장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을 제가 어렵게 모셨으니까 이것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올해 하반기 자칫 희망 고문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연말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의 시진핑 4년임, 즉 영구적인 집권인데 그게 네.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중국이 뭔가 좀 달라지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3년임 이벤트와 그리고 중국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자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가능 여부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년임이 공식화되는 자리라고 저희가 보면 되고요.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자리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연임이 끝나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어떻게 철회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가장 많은 이제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대회를 기점으로 많이 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의 예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회나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자체가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정치적 이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오히려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열릴 것으로 예정되는 양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연초에 5.5%라는 공격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했지만 글로벌 IB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현지에서도 사실 5% 성장도 쉽지 않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해야 되고 새로운 지도부들을 맞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 내년 3월 양해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정치 이벤트를 고려해서 저희가 굳이 동태적 제로 코로나 완화 시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에 방점을 찍었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방역보다는 좀 부양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 같은데 유의미한 움직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6월부터 상해가 락다운을 점차 해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제나 시장도 같이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락다운 해제 목표는 아예 모든 중국 경제를 다시 한번 다 풀어주겠다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일상생활과 생산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관점의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이고요. 이 관점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20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토 확진자를 0명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다면 지난해 말부터 하고 있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의 기본적인 기조는 코로나 확산세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그 지역만 타겟형으로 잡고요. 나머지는 보장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리커창 총리가 이제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등판하고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이 부양의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중국은 2분기가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다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인데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중국 증시 상황과 결부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제 연초부터 특히나 작년부터였죠. 특히나 알리바바나 빅테크들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외국 다른 투자자분들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겁을 먹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커창 총리가 직접적으로 등판하기 시작했고요. 뭔가 정책의 변화, 경제의 변곡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그 바뀌는 시점을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려보는 시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증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을 해봐도 된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지금까지 잘 버텨주신 분들은 좀 네. 반등하면 이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본인이 가지고 가셨던 그 가격만큼 본전 정도. 본전 정도만 네.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좀 바라봐도 되겠다. 특히나 경제 정책의 변화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시계랑 단기적인 시계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정정현 연구원의 말씀대로 보면 결국 중국의 성장성에 이상은 없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시계가 좀 어두운데요. 당장 뭐 내일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보더라도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라고 보는데 물가 지표는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저희가 금리라던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때 미국 중심으로 하고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상 정말 고물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소비자 물가가 2%대 간신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걱정이 많이 됐던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이미 지난해 말을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PPI는 지난달이 8%였는데 이번 5월 달에는 6%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도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푼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컨센서스 상에서도 2%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의 물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물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라는 것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 네. 이 돈유 가격이 꽤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 흐름 어떻습니까? 최근은 저점에 비해서 많이 반등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 트렌드만큼은 못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도 최근의 인상 폭은 좀 무섭긴 하지만 절대 레벨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이 봉쇄를 풀고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되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 내수 회복에 대한 소비 기대감이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징동대인가요? 또 예측이 이제 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로 코로나를 좀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기대가 컸던 게 리오프닝 관련된 그렇죠.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생각은 저는 뭐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사실 너무 과도한 기대는 좀 금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로 코로나라는 기조 자체가 사실 올해 연말을 넘어서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어느 한 지역에 코로나가 또 발생이 되면 상해 락다운처럼 언제든지 락다운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리오프닝, 이제 중국이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회랑 같이 엮어서 이제는 제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조심스럽게 갈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걸 쭉 들어보면 사실 여전히 살 얼음판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은 사실 꿈을 먹고 산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리오프닝에 대한 가시성 또한 내년 초반에 이 제로 코로나의 정책이 완화만 된다면 아니면 처리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상해 락다운이 풀리고 나서 중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했던 건 크게 신재생, 전기차, 바이오입니다. 이들 기업이 왜 이렇게 크게 주가가 반등해줬냐라고 하면 결국엔 상해 생산기지가 많이 있다가 락다운이 해소되면서 생산 활동이 다시 한번 재개됐던 모습들이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꽉 막혀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봉쇄되어 있다가 풀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대표적으로 소비재나 그러니까 직접 중국의 소비자를 만나야 되는 그런 소비재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그 생산 활동이 재개되면서 필요한 부품이나 중간재 쪽에 관련된 기업들에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소비 물가와 관련된 것보다는 오히려 부품이나 중간재, 화학 분야 섹터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의 금리 인상 기조와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앞서 물가 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부양책을 활성화하는 걸까요? 네, 일단 저는 중국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통제가 가능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중국의 물가 지표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언제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다만 저희가 물가를 기준으로 유동성을 더 풀 수 있느냐,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느냐를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중국만큼 더 부양책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는 없죠. 지금 금리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물가 수준을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 저는 물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많이 보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계자산, 중국인들의 가계자산의 40%가 부동산에 노출되어 있고요. 네.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도 40%가
토지 매각을 통해서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조금 에버그란 때 잊히는 네. 감이 있었는데 중국의 부동산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것이 결국 이런 하드랜딩, 경착륙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뭐 스탠스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중국 부동산이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 정책의 변곡점이 있다라는 게 올해부터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확실히 변화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 헝다그룹이죠.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정부가 직접 기업 안으로 팀을 파견을 해서 구조조정을 직접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파산 우려라던가 아니면은 중국의 부동산 경제 자체를 흔들 만한 이슈는 더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기엔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보이십니다. 물론 계속해서 걱정은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마치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까지는 좀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돌발 질문이 많은데 섀도우 뱅킹은 어떻습니까? 참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네, 데이터상으로는 이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난해 말부터 그 감소하는 폭이 줄어들곤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뭐 유동성을 풀거나 아니면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했던 지원책들이 결국에는 그 그림자 금융을 좀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마이너스 구간,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 대비. 오늘 처음 나오신 거 맞죠? 돌발 질문에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자주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중국 증시는 미국이나 국내보다는 사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반기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국어라는 좀 언어에 대한 장벽에 좀 많이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보고서도 열심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을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자체가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변곡점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경제의 변곡점을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도 정상화로 돌아오고 있고 그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쌓여간다라는 건 저희가 중국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 로직들,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신재생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반도체와 같은 기술국 산업 테마는 다시 한번 저희가 투자 로직이 정상화되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의 라이징 스타 하나투자증권 정정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